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내구재 주문이 1.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0.1% 증가를 크게 밑도는 것입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운송 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이 같은 기간 0.4% 감소했습니다. 내구재 주문 부진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1.2에서 2%인 1분기 GDP 증가율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총재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란 확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연준의 부양 정책을 지지해왔던 에반스 총재는 달러화가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될 리스크도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이번 달 기업 신뢰지수가 107.9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 기업들의 경기 체감이 5개월 연속 호조를 기록하며 유로존의 경기 전망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포 기업 신뢰지수는 매월 7,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되며 향후 6개월간 기업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10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뜻합니다. 국제유가가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WTI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달러 70센트, 3.6% 오른 배럴당 49달러 21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3월 9일 이후 보름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11주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와 예멘 사태 악화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간 시장을 주도하던 바이오와 IT주들의 거품 논란에 크게 밀렸기 때문인데요. 또 이날 공개된 내구재 주문도 6개월째 하락하며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는 3거래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1.6% 밀린 17,700선에 마감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1.4% 하락한 2,061에 가장 크게 빠졌던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급락하면서 4,80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유로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며 주가의 발목을 잡기도 했죠. 독일 증시가 2주의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1% 이상 하락한 가운데 영국 증시가 0.4%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글로벌 모두 쇼강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간밤 다음 주요 이슈들 분석해보는 시간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중국 하이난성에서 보어 포럼이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9개국이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열릴 보아 포럼에 중국뿐 아니라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아 포럼이 어떤 국제 행사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시죠. 네, 보어 아시아 포럼은 아시아의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비영리 그리고 비정부 포럼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 리더로서 위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고도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회의인데요. 올해는 14회째로 이번 포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벌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 49개 국가에서 1772명의 공식 대표들이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의 규모가 되는데요. 올해 특히 주목되는 점은 최근 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신실크로드 구상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주요 이슈가 다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의 새로운 슈퍼파워로서 지위가 커진 중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를 리드하고 있음을 과신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최대 이슈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중장기 성장 목표였던 신실크로드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일 텐데 이외에도 아시아 개혁과 혁신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이죠. 관전 포인트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도와주시죠. 네, 올해 포럼의 주제가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를 향해 같이 나가자라는 뜻의 의제가 다뤄지는데요. 이 때문에 역내 협력뿐만 아니라 산업 전환, 기술 혁신과 같은 주요 분야의 그 이슈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올해는 그 35개국 이상의 창립 회원들로 출범하게 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과 중국의 그 경제 외교의 핵심 전략이죠. 신실크로드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65개 사의 그 회장이라든지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국은 토목건설을 비롯해서 고속철도, 도로, 에너지, 정보통신, 산업단지 개발, 금융과 관련해서 총 한 100여 개 대형 산업에 대한 그 청사진을 발표하게 되고요. 또한 MOU 체결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시장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대1로라고 부르는 신실크로드 사업에 이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21조 달러 규모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같은 경우에는 65개국이 서로 그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전 세계 인구의 60%인 44억 명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는 21조 달러로 전 세계 30%에 가까운데요. 이런 신실크로드와 관련된 인프라 수요가 향후 5년간 5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까지 매년 1조 달러 규모의 그 인프라 건설 수요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인프라 설비와 자본재 수출 기업들이 1차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차적으로는 자원개발회사 그리고 종합상사, 금융기관의 진출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성한 아시아 국가의 그 인프라 정비를 통해서 에너지라든지 식량 공급망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산업 금융 협력을 통해서 신실크로드 국가들과 FTA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2의 중동분과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우리는 어떻게 성장 동력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좀 꼼꼼하게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이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은 이번 보아 포럼에서 신실크로드를 형성하는 경제벨트의 경제 협력과 또 공동 발전을 국제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위안화 국제화 이외에도 중국이 얻게 될 경제적인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중국은 6월달 전후에서 AIIB가 창설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각지에서는 건설과 관련된 설비 투자가 올해만 하더라도 70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GDP를 0.25%포인트 끌어올리기 때문에 하반기 중국 경제 연착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과 실크로드 관계 국가의 무역은 지난 10년간 한 19% 증가하면서 2013년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관계국으로부터 한 10조 달러 정도로 수입하게 되고요. 또 관련국에 5천억 달러 이상 중국이 투자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방문객도 5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중국은 서방 국가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공사비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가 좀 뛰어납니다. 이 때문에 신실크로드 경제 벨트 내 고속철도라든지 전력, 도로, 교량, 항만, 통신과 같은 인프라 공사에 총 한 25% 이상을 중국이 수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중국 상해 증시가 어제는 10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신실크로드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관련 테마들이 더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향후 중국 증시 유망 섹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신실크로드 개발이 본격화되면은 초기에는 기간 설비 건설이라든지 자원 에너지 개발과 같은 거대한 합작 사업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때문에 초기에는 아무래도 첨단 장비라든지 건설용 중장비를 만드는 삼일중공이나 중국중공 같은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두산 인프라 코어를 비롯해서 중장비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사업 중반부터는 전방위적인 무역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산업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발전소나 항만, 교량, 고속철도, 통신과 같은 부분의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중국에는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건축이라든지 중국 철도 건설, 그리고 중국 전력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 설비 회사죠. 상하이 전기나 동방전기, 중국 핵과학기술 같은 기업들도 수혜를 받고요. 특히 중국의 고속 철도와 관련된 중국 남차, 북차, 그리고 중국 제일중공업도 수혜를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재자의 회사까지도 특수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끝으로 항만 서비스인 영파항구라든지 청진항구, 그리고 전방위적인 무역 서비스가 좀 확대되면서 은행이나 보험과 같은 다양한 산업에 투자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들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순환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충분히 관련 기업들을 찾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중국 증시 유망 섹터로는 건설용 중장비 섹터와 인프라 건설 또 항만 서비스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관련 종목 중에서 좀 추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 가운데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수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특히 중국 건축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종합 건설 회사의 매출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인데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토목 건설 그리고 해외 종합 건설을 하는 회사고요. 또 홍콩에 상장된 우량 자회사죠. 중국 해외라든지 중국 건축 국제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부기교 개혁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부동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신실크로드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적도 높고요. 또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6에서 한 8%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 매력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투자 유망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수익률이 한 8배 정도 되고요. PBR은 1.4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죠. 중국 교통건설이라든지 중국 철도건설의 주가 수익 비율 20배보다는 좀 낮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건설 경쟁력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건축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말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보아포럼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저희가요 계속 신문을 통해서 뭔가를 이슈를 찾아가고 그 신문에서 좀 미리 보는 이슈들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고, 말씀드렸던 희망들이 조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악재적인 부분들이 자꾸 요소에서 나오고 있다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이 간밤에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IT가 좀 급락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표 불안에 대한 부분들, 지표 불안이 되면 결과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또 뒤로 늦춰질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과 더불어서 크게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 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또 민감하게 미국이 반응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의 지수가 지금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외신 살펴보면서 지난밤 외국 주요 증시들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외국 주요 증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럽 지수, 닥스도 그렇고 프랑스 카크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좀 1% 넘는 하락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 불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렉시트가 아니고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브렉시트, 즉 영국이죠. 브리테인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또다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빠졌고요. 미국에서도 보면 지금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오늘 급락대가, 나스닥이 한 2% 가까이 되는 급락대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지표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시장은 결과적으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 조정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지금 악재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불거져 나올 때예요. 사실은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 불거져 나오죠. 그리고 지표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얘기 또 나오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조정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서 그 보아우 포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보아우 포럼에 대한 이 얘기들이 별로 외신에서도 별로 안 나옵니다.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보아우 포럼,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좀 살펴볼 것은 자, 우리 한국 기사를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한국 기사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 제가 한국 월스트리트 저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월스트리트, 아시아 월스트리트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좀 이슈를 한번 잡아볼 거를 요거를 잡아봤습니다. 내가 3분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고 있다. 내 앱은 알고 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죠? 죄송합니다. Your location shared with 10 apps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앱이 당신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당신 알고 있습니까? Your location has been shared. 자, 5398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횟수가 공유되어지고 있는데, with Facebook,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SNS 서비스, 그 다음에 그룹폰, 소셜 커머스죠, 그죠? 고런처 X라고 해서 이제 바탕화면 앱입니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7가지 앱이
계속 여러분들이 지난 14일간 행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생활 침해의 스마트 시대, 즉 이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보안 관련주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의 맹점이에요. 그런데 이 위치 기반을 내가 어디를 다녔고, 내가 오늘 어느 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대강 이게 누군가 알 수 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사생활 침해죠, 그죠? 그래서 이 스마트 시장의 또 다른 폐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안 관련 업종의 또 다른 숙제인데, 결과적으로 프라이버시 관련 보안 업체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뭐가 있을까요? 프라이버시 관련 보안 업체들. 그걸 막아주는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파수닷컴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안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유해 차단 서비스들 하는 업체들이 또 있죠. 윈스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좀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새로운 스마트 시장의 어떤 또 다른 보안 관련에 대한 숙제,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성장을 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 자, 그럼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파수닷컴, 안랩, 그 다음에 윈스테크넷, 윈스죠, 그죠? 이 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장주로 뽑아볼 만한 것은 역시 파수닷컴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거를 갖다가 조금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파수닷컴 쪽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시대에 생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산업 성장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짤막하게 마감을 좀 해드리고요. 국내 최대의 일간 경제신문이죠. 서울경제신문 보면서 얘기 나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조 투자 20나노급 D램 글로벌 탑5의 이제 선두권 넘바, 어디 얘기입니까? SK 하이닉스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SK 하이닉스 주구장창 외쳤죠. 이거 58,000원 안 가면 제가 옷 벗습니다라는 얘기까지도 여러분들한테 급한 마음에 전달해 드렸는데요. 까불자고 드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요, 모바일 D램이나 나노급 D램, 그리고 DDR4 시장을 굉장히 선점해 가고 있다. 즉 이것은 이 SK 하이닉스의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전일도 삼성전자가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1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요. 거기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해도 글로벌 점유율을 1위권, 그러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가 보면 2013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뭐냐면 이 트리플 크라운이 세 가지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코리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SK 최태원 회장의 뚝심인데요. 이 뚝심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 대구로 한 번씩 지방 강연 내려갈 때 보면 중앙고속도로입니까? 중부고속도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 SK 하이닉스 공장이 2층쯤입니까? 거기서 보입니다. 근데 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죠. 근데 공장은 진짜 부지런히 지금 일거리가 많은 모습들이 눈으로도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이 모바일 D램이에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역시 선두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장성을 이어가고 실적도 더 이상 좋아질 게 있겠냐가 아니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미래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이가 여기 신문의 자료 화면에서도 나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자, 요거 좀 확대해 볼까요? 그러면 확대를. 자, 여기서 보면 2013, 14, 15년도가 급격한 성장세의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도 죄송합니다. 이 감기가요. 기침이 조금이나 떨어지질 않네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목을 많이 쓰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아직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성장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준비해온 또 기사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메디포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메디포스트는요, 제대열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대열을 추출해서 미래 예방의학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제 의료가요, 아파서 병원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병원을 찾는 시대가 점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앞으로 펼쳐질 시장이 아니고 펼쳐지고 있는 시장이다. 자, 얼마 전에 메이신에 한 보니까요,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가 등장해서 자궁을 적출했죠. 그 다음에 유방도 뭐 일부를 드러냈고. 자, 이 사람이 왜 굳이 뭐 아직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자궁을 적출하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어머니 가족력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가족력으로 돌아가서 그의 어머니가 난소암이었죠. 그러니까 그 난소암에 걸릴 확률을 줄이려면 결국은 자궁을 적출하는 이런 걸 해야만 난소암 예방이 된다. 즉 이것은 가족력을 통한 예방의학적 차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예방의학이 어디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느냐면 이제 체세포, 제대열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면서 줄기세포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메디포스트가 한때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급락을 하고 지금은 바닥권 영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메디포스트의 뉴모스템이라는 부분인데 줄기세포 폐질환 치료제예요. 줄기세포를 통한 폐질환 치료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임상시험에 착수되었다. 임상시험 착수된 것만으로 뭐 들고 나오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2상, 3상 계속 그 임상시험들이 남아있을 테고, 그리고 어떤 치료제로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디포스트가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점대 영역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되면 결과적으로 메디포스트를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도 유효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뉴모스템에 대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줄기세포 폐질환 치료제다. 이 생후 6일 된 700g의 저체중 신생아를 대상으로 뉴모스템의 첫 임상 투여를 실시했고 초기 관찰 기간에 환자에게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하는 내용까지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조금 빨리 가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폐질환 치료제가 지금 이 제대를 통해서 그 줄기세포를 또 폐질환 치료제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허가 이게 7년간 판매 독점권이 보장되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이게 벌써 제2상 임상시험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 메디포스트의 그 CEO가 여자분이세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R&D 쪽, 연구개발 쪽은 굉장히 조금 많은 성과들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폐질환 치료에 대한 성과 이런 거 주목 좀 해봐야 될 때다. 즉 특히 바이오 관련의 업황이 이렇게 좋을 때는
더더욱 좀 주목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살펴보면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팜 한농에 대해서 600억 긴급 지원을 한다는 기사예요. 이 머리 기사가 나왔는데 이 계열 분리를 전제로 해서 이 채권단에서 600억 긴급 수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동부팜 한농이 자금 운용에 숨통이 좀 트일 것이다. 동부그룹주에 대해서 어떤 오늘 좀 보셔야 될 부분 아니냐에 대한 얘기고요. 이 채권단 도움 없이는 4월 만기에 회사채를 갚을 방법이 없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법정관리라든가 법정관리는 이미 들어가 있죠. 법정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자기는 못하겠다. 이제 뭐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알아서 채권단이 알아서 하는 식의 어떤 배짱 전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통했습니까? 어찌됐든 동부팜 한농의 계열 분리를 전제로 해서 6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원을 채권단이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 기사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시가 자체를 좀 높이 시작할 것 같아요.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시가 자체가 높이 돼서 만약에 어떤 조금이라도 조정이 들어와준다면 단기적 접근 방법에서의 어떤 접근성이 유효한 지금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부가 아직 뭐 해결이 다 된 건 아니에요. 동부그룹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아직은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동성 위기는 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그래도 이 유동성 위기가 이 동부그룹 전체를 아직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너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하고 이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요 몇 가지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짚어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종목은 분할로 차익하셔야 된다. 어제하고 똑같은 관점입니다. 지금은 지수가 자꾸 또 불안 요인들을 기사에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지수는 한 번쯤 흔들렸다 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전일 코스닥이 어제 이 얘기를 들었더니 코스닥이 약밥에서 마감이 됐고요. 종목적으로는 괜찮다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조정이 들어간다면 매수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전일 7% 되는 7포인트 정도 되는 아이고 7%가 아니죠. 7포인트 정도 되는 코스닥의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셀트리온이 상한가 같은 영향이 좀 큽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종목 장세 쪽에서는 분위기가 계속 좋게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시사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순환매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이 올라오면 또 제약, 그다음 제약, 그다음에 뭐 사물인터넷, 그다음 핀테크, 그다음에 중국 중산층 확대에 따른 성장주들 뭐 이런 것들이 순환매적 차원으로 계속 이거 올렸다가 저거 그 지수는 떨어지진 않아요. 지수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크게 지금 크게 많이 상승했다고 보이는 종목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게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다음 카카오는 오히려 더 빠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쉽지 않은 시장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어찌됐든 이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얘기들을 좀 해안으로 잡아가시면 시장에 대해서는 푸근하게 좀 안심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바로 이제 전주에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전주 강연회 문의 전화 1577-7419 참가비 무료입니다. 전주 체육관 옆에 있는 전주 그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요. 정전 멘토하고 저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의하셔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들을 또 그 자리에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여러분들께 더 좋은 기사와
더 재밌는 기사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바이오와 기술주들이 거품 논란이 불거진 데다 내구재 주문도 예상을 하회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가 커졌는데요. 먼저 우리 시장 리뷰하기 전에 전일장 간밤 뉴욕 증시 마감부터 한번 짚어보고 시작해볼까요? 네, 자, 금일 아마 새벽에 일어나시자마자 뉴욕 증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마 놀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장이 지난해 4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2%가 넘는 급락을 실현했죠.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존스 공업지수나 S&P 500 지수도 1% 넘게 하락함으로써 자,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하락 요인은요, 앵커께서도 앞에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자, 너무 이거 거품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과열됐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잡지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특히 경제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나스닥 거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앞선 그 IT 버블과는 다르게 이번 바이오테크주가 버블을 이끌고 있다는 그런 분석자를 내놓음으로써 하락폭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 투자 진짜 어렵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금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후퇴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경제지표는 내구재 주문지수가 많은 전문가들, 시장의 예상치와는 완전히 다르게 발표가 됐죠. 시장의 예상치는 한 내구재 주문이 한 2%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막상 발표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1.4% 하락을 했습니다. 그 차가 3%가 넘습니다. 그로 인해서 뉴욕 증시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이렇게 하락 급락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단기 역시 많이 올랐다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유럽 증시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유럽은요, 독일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일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달러 유로 환율이 유로 달러 환율이 오히려 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다시 말해서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오히려 유럽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 유럽 증시 또한 여러분 지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너무 단기 급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 자, 간밤에 유럽과 미국이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은 다르게 오히려 지표가 악화일로를 보이자 증시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고, 오히려 유럽 증시는 유럽 국가들이 지표가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로 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다시 말해서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또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의 일로를 걸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유럽 증시를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의 하락 요인은 오늘 하락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가중됐다. 다만 그 하락폭이 큰 것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단기 악재로 인해서 하락폭이 컸다 뿐이지 어차피 조정 라인에서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장 막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다시금 바이오주가 랠리를 주도하면서 65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 저금 여파로 단기 수요 노리는 코스닥 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도와주시죠. 네네. 자, 이제 금일장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이 중요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내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하락폭만큼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이 급등할 때 국내 증시는 어땠습니까? 점잔을 빼고 있었죠. 그것은 반대로 미국과 유럽이 급락을 보였지만 국내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국내 시장도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단기 급등주들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출회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미국과 유럽의 악재성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이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연속 상승이고 주말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한번 팔고서 주말을 보내자 하는 이런 주말이 가까울수록 매도 심리가 강한 날이거든요. 그런 차에 미국과 유럽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네요. 오늘자 급락을 만약에 보인다. 그럼 쫓아오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죠. 물론 매수도 템포를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 주의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매수 관심을 가졌었는데 매수를 못하셨던 분, 오늘 급락하면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겠죠. 자, 그분들 어떻게 매수를 하냐. 자,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마시고요. 원달러 환율 동향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달러 환율 동향 지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이 어제 3원 80전 하락한 1100원 8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100원대에서만 움직여준다면 플러스 5원 이내에서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한 2, 3원 내에서만 움직여준다면 급락치익은 매수 전략 가능합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 동향이 10원 이상 급등락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템포 조절하셔야 됩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이거는 더욱더 템포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것이 자신 없으신 분이라면 한번 주변 분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의 관리자한테도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원달러 환율 동향이 어떠느냐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템포를 조절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자,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이끄는 것이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점도 참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요. 자, 외국인이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9일 연속 매수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매도율을 보이던 지난주까지 매도를 보이던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틀 연속 매수율을 보였거든요. 과연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매도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만 체크하신 다음에 템포를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요. 국내 시장도 주말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타이밍이다. 또 일부 제약과 바이오라든지 증권주 이런 단기 급등주에 대해서는 이미 과열권 진입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쉬어가는 정거장 과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면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의 급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급락을 보인다면 절대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되지만 큰 폭의 하락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과열 논란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바이오주 정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핵심 전략 끝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증권과 제약과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이 어제장에서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군들은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았거든요. 워낙 장을 이끌었던 추세적으로 주도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중장기 추세적 투자자분이라면은 완전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꺾인다 하더라도 외봉이거든요. 여기서 설사 하락하면서 한 20-30포인트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외봉에서 하락하기 때문에 장은 절대 외봉에서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봉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쌍봉의 패턴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쌍봉을 확인하고 다시 말해서 하락 반전을 확인하고 매도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약과 바이오가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 출발한다면 한번 이익션을 해주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할 때 추격해도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여러분 찾아갑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 시간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면은 3월을 마무리 짓는 3월 31일 말일이거든요. 말일날 여러분 찾아가는데 그 중간에도 저는 오히려 급락을 이용한다면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K탑 썰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K탑 썰이 종목에는 제가 미리 발표도 안 됐는데
발표도 안 됐는데 제가 뭐 이 종목이 편입될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는 K탑 서리 종목이 예상 편입되는 종목군들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업종 대표주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급락을 보인다면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오늘 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에 목전을 두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랠리가 상당히 무서운데요. 시장 포인트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추천주들 AS까지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던 지수대가 되겠죠. 한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지수가 거의 일주일 넘게 현재 구간에서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크게 어떤 상승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은 제한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자,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지수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 구간 자체가 이제 저항이 첩첩 상중으로 쌓여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단 2평 갭라인, 2평들에 대한 이격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 아랫꼬리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아랫꼬리가 나오게 되면서 움직였던 부분들, 자, 두 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시장의 주포들,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세력들이 고가놀이를 통해서 시가와 아랫꼬리로 물량을 넘기는 방법. 자, 두 번째는 진정으로 어떤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것이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진정성이 있는 캔들의 모습이었지만은, 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다우지수 하락, 어느 정도 우리 지수에서는 조금은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하락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대형주들의 하락이 이제 계속 이미 나오고 있던 그런 부분이었죠. 그동안에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전차 군단, 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최고점적인 그런 부분에서 매도 사인 들었던 부분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금 5거래일째 2%씩 3%씩 빠지게 되면서 상당히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타이밍에 잘 빠져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먼저 선반영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의 하단 이격들이 얼마나 그런 줄어드는지가 상당히 좀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최근 들어서 코스닥에서는 셀시온이 이제 어제 상한가 갔던 것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계속적인 어떤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런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헬스케어 종목들, 그죠? 유비케어라든지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성정보, 자, 요런 종목들의 눌림 구간에서의 어떤 그런 매도 사인을 드린 그런 부분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두 종목 모두 어제 3%대의 상승이 좀 나와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3% 정도,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상승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6,500원 정도,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6,500원 정도,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9,000원 미만 가격에서는 상승 시 매도 관점. 자, 일단 두 종목 모두 단기적으로 좀 봤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장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파라다이스가 되겠죠. 자, 파라다이스는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6,600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그것이 이제 하반 경직성을 지금 3거래일 동안 유지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 자, 어제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에서 한 3% 상승이 조금 나와주게 되면서 기관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이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나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잡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지루한 그런 면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의 안전도 차원에서는 그나마 좋은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제 파라다이스 5일선을 최근에 이탈했다가 재차 5일선을 안착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 지지 패턴 오늘 정도 단기 저항 돌파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 자체가 기관들의 수급들로 돌파가 좀 나와준다고 했을 때 기관의 지속적인 바닥권 매수세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지속적인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대하TI도 어제 대하TI 같은 경우에도 그제 추천을 드리고서 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었죠.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실적이 좀 가장 양호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일단 이 종목도 단기성으로 보고서 일단 추천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자, 대하TI도 상승 시 수익을 챙기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자, 현재 구간 조금은 저항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챙겼다가 재매수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만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이쪽 섹터에 편입이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소외를 받게 된다면은 그만큼 재미없는 일이 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적인 이번 패턴보다는 다음 시장의 패턴, 순환매적인 패턴을 대비하기 위한 바닥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셔야 되는 그런 방법이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집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승 진행형의 종목 좀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최근에 시장을 좀 보시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불규칙으로 매수와 매도가 기관들의 매수와 매도가 번갈아가게 되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역시나 오늘 추천드린 종목 역시 기관들의 수급들이 조금은 들어오고 있는 IT센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T센 아마도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신규 성장한 종목으로서 코넥스 쪽에 성장이 되어 있다가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IT 전문 그런 시스템이나 하드웨어 쪽을 주력을 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 쪽, 외교부라든지 국세청, 교육부, 대형기관 쪽에서 IT 서비스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 신성장 전략 사업으로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약간은 삼성 SDS 같은 그런 종목하고 비슷한 사업 구조를 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기관 쪽에서의 납품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 구조 그리고 실적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꾸준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완만한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계단식 상승의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아직까지 거래량이라든지 상승이 꺾일 수 있는 조건들은 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평선도 지속적인 단기 이평선들의 지지 패턴, 연속적인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날 저점을 유지하게 되면서 눌림 패턴을 한번 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안심을 가져보시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매수 가격은 뭐 시초가부터 서서히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목표가는 정고점 정도 단기성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21,000원 정도, 21선이 이탈하면 손절하는 전략으로 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종목으로 공략하시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닥주들은 지속적인 시장 조정권을 이용해서 매집 구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월요일 추천받았던 헬스케어주는 상승시 수익을 챙기는 관점으로 대응해보자 하셨고, 오늘의 급등 예상주는 IT센 시초가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득 코멘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크게 밀렸지만 오늘 우리 시장 예상만큼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는 전망 들어봤었죠.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